디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거실의 농축산인입니다. 24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기적처럼 모여 전봉준 투쟁단의 우군이 되어준 시민들 전원은 국가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의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 저분들은 정확히 누구인가? 조건 없이 연대하는 시민들의 주인의식에 저 같은 공부 노동자가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 그간의 사정을 소개해드리는 일이겠지요. 2024년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유승균 PD고요. 건조 에디터고요. 네, 저는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갑자기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뭐 요즘 뭐 PD 여러분 다 똑같으시겠지만 네. 갑자기 안 만들어지는 코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 그렇죠. 원래 있던 코너 하나도 안 굴리시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유피디한테. 네. 누님 남태령? 그래서 약간 섭외도 세 그런 글자로. 남태령? 응, 남태령? 이러면서 예, 그렇게 왔습니다. 네. MBTI P가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12월 뭐 1, 2일쯤에 생각했던 올해 말에 프로젝트가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지경입니다, 지금. 예. 2024년 마지막 이야기를 농축 칼럼으로 정리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하게 우려낸 농축 칼럼. 남태령을 다녀오신 농축산인과 함께 있습니다. 네, 농축산입니다. 인트로도 처음 해봤네요. 일을 먼저 막 맡기는구만. 선거 때 했잖아. 예, 제목은 뭐 제목이랄 건 없고요. 그냥 트랙터와 응원봉 두 개로 꼽았습니다. 지금 뭐 이 남태령 대첩이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앞에 전설의가 붙죠. 예,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후세대가 네. 평가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트랙터와 응원봉 음. 이렇게 물질적인 제목을 뽑아왔습니다. 근데 하이폰을 긋고 소제목을 제가 이 생각을 좀 했어요. 호미와 응원봉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네. 호미와 응원봉. 네, 이렇게 일단은 제가 던지겠습니다. 농민의 노동과 실존의 가치를 도시에 있는 주권자들이 진짜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연대를 하려면 미래에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날까지 올까? 네. 네. 그래서 다시 농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일단 이 동지섣달, 우리 건조는 이 노래 모르죠? 날 좀 보소. 야, 아니에요? 그럼 아시네요? 아, 예. 그건 이제 역사 공부할 차원에서 학교에서 아리랑 가르치니까요. 그게 네. 원래 가요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민요성 가요? 예, 음. 아주 고정 민요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동지가 21일이었습니다. 이 12월. 예, 저는 팥을 불리고 있었죠. 아, 왜냐면 팥을 또 누가 주셨으니까. 그래서 울면서 이제 팥을 불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태령 소식이 들려가지고 팥 삶다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부수고 불리고 자시고 하는 일은 네. 보기만 해도 말도 안 되는 노동이거든요. 아, 정말요. 한 1박 2일 정도 불려도 팥이 진짜 단단하거든요. 콩중에서. 어쨌든 이 동지섣달 남태령에서 이 트랙터와 응원봉이 꽃본 듯 만났습니다. 저는 그날은 못 갔어요. 새벽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한테 네. 모든 분들이 연락 오는 거예요. 특히 농촌사회학회의 우리 어르신 교수님들이 아, 야,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왜 복사해갖고 공유하는 거예요. 전농 TV를 보세요, 교수님. 막 이러면서 자, 전농 TV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계좌번호 물어봐서 계좌번호 알려드리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다음날 좀 일찍 갔는데 일단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라면, 김밥도 저는 보통 돈도 아깝지만 취향이 그래서 보통 김밥 사 먹거든요. 네. 소고기 김밥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참치 김밥 이런 것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상근자들이 오는 음식을 감당 못할 정도로, 그래서 김밥, 떡, 생강차를 한꺼번에 이제 먹고 왔습니다. 저는 이 경제의 흐름의 입장에서
이 집회 문화를 보게 되는 네. 거예요. 12월 14일 날 탄핵 가결되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영등포로 가는 다리를 건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길래 그래 그냥 여의도를 빠져나가기가 어렵지. 여의도가 좁으니까 이 정도의 기계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영등포의 술집 많은 골목으로 들어갔더니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이 많아서 네. 야, 이 민주시민들 돈 쓰는 거 봐라. 네. 라고 생각했다가 집회 장소에서 봤던 모든 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핫팩도 누군가가 대박 팔아줬고요. 네. 다이소 가면 아예 집회 용품으로 앞에 다 꺼내놨었어요. 네. 홍대까지. 장갑을 나눠주질 네. 않나. 옛날에 처음 막 2016년에 촛불 집회 때만 해도 뭐 누가 LED 촛불 판다고 이상한 상인이라고 막 놀리고 그랬는데 집회도 민주주의의 일원이고 민주사회가 자본주의로 돌아가면 거기서 자본이 굴러가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김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디폴트 김밥 말고 다른 걸 막 사서 보냅니다. 그리고 뭐 그 지미채 김밥 이런 인근에 거. 좀 벗어난 메가커피 사장님이 그날 7번째 배달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동네가 화랑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네. 화랑일 일이 별로 없는데. 민주시민의 경제 효과. 그러니까 구미시장이 바보예요. 진짜요. 거기 공연한 이승환 가서 네. 공연하는데 주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벌판인데 식당이 몇 개 있고 그래서 그때 한 1,000명쯤 왔으면 정말 연말 경기 괜찮았을 텐데. 바보입니다, 지금 바보. 저 옛날 소비에트 체제 포스터 같은 그 박정희 동상 있잖아요. 네. 네. 풍요를 상징하고 있죠? 네. 볏짚 들고 이렇게 일단 들고. 그거 부수고 그 부순 조각들 판매하는 행사 네. 하면서 중간 이벤트에 이승환 콘서트 넣죠? 네. 장담컨대 라이온즈 파크에서 하면 10분 컷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갈래요. 재밌겠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 갈래요. 돈을 벌 생각을 하라고. 누가 거기 앞에서 차지철 동상을 이렇게 맞대면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다고 총을 빵 들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그리고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 이렇게 그리고 가톨릭 농민의 새 운동 조직이 네. 우리나라 사회 운동사의 거의 조상님급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미 1970년대부터 예. 네. 꾸준히 축적되어 온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전연홍, 예,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 전연홍이라고 줄여서 중요한 경제 사업이 언니네 텃밭이라는 사업이에요. 네. 꾸러미 사업이죠. 저 제철 이거 들어보시면 농산물이나. 있을 것 네, 같은데. 저도 예. 그거 사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요즘에 좀 소강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꾸러미 싸고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무언가를 한다는 게 고령의 여성 농민한테 되게 어려운 일이어서 좀 많이 침체기였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갑자기 유입이 5만, 4만? 그래서 긴급하게 그 호스팅 회사라고 그러잖아요. 도메인 네. 회사에 이거 좀 늘려달라고. 막 이제 그런 요구도 있고. 공서 뛰었더라고요. 이봐 접속 안 된다. 네, 저도 안 돼요. 그 우리 하루에 한 3천 정도 들어오거든요. 3천, 2천 막 이래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 언니네 갑자기- 텃밭, 그러니까 전연홍의 집부가 대체 서버를 증설하는데 돈을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네. 고민하고 계실 텐데 빨리 돈을 쓰십시오. 아무래도 귤나무한테 빨리 귤을 떨고 내라고 막 이러면 지금 지금 귤을 서버도 괴롭혀갖고, 문제인데 예. 지금 예, 제주도에서 물량도 네. 예, 물량이 되기가 예, 쉽지 이거 않을 것 서버 같습니다. 확충하시면 지금 여기 깔아놓은 거 다 매진됩니다 금방.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튼 저 예. 이거 소개해 주시기 전에 광고하고 시작할게요. 예. 제가 김민아와 정은정을 언제 멈추는지 잘 몰라서 빨리 묶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농부의 더 착한 농장, 내 몸의 응원과 격려 로아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리토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십 10년간 XSFM과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XSFM의 10주년 기념 프로모션의 마지막 오프라인 만남,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 2. 24년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 옆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12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한약과 음식을 다스리는 약선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0일 금요일까지. 인생은 한방.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햇살을 받으며 꼭 산책을 하세요. 늦게 자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턴 스마트폰을 내려두세요. 그래도 부족하면 로하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강원도 청정지역 농약 없이 키워낸 호박고구마. 찌지 않고 그대로 구워 말려내면 자연 그대로가 주는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진짜 자연이 있는 간식,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요즘 치약 마지막 행사. 시즌2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네, 새로 완전히 리뉴얼된 물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동안 그 세밀의 요즘 치약이 시즌 1이었고 개혁신당 요즘 치약이 시즌 2였는데 네. 좀 더 보기 좋은 컬러로 찾아뵙겠습니다. 그간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제 소량의 재고만 남아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시즌3 제품 개발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XSFM 테스터가 되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으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열심히 테스트하죠. 네, 제가 회의하시는 걸 옆에서 봤죠. 지난 첫 번째 리뉴얼 때 기존 제품 그대로가 만족스러웠다고 아쉬워하던 분들이 계셨대요. 좀 바뀐 게 있나 봐요. 네. 현재 요즘 치약 제품 그 자체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는 기존 유저분들은 이번 행사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새 버전이 나오기 전에 9버전 할인, 그죠? 현 버전 할인. 네, 응원봉도 원래 9버전 못 사면 되게 슬프거든요. 원래 9버전 산 사람이 승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뭔지 알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우리 딸이 그 샤이니봉 누가 구매할 거라고 엄마 네. 이렇게 잘 들고 다니래요. 그 가격도 딱 정해줬어요. 샤이니봉이 네. 9버전이 진짜 뗀석기 같이 그러니까요. 생겼거든요. 농축산인이 네. 녹색 어머니라고 불렀던 바로 그 레어템. 지금 건 그냥 마법봉 같아요. 네. 뗀석기 기회예요. 녹색 어머니. 10개를 구매하시면 30% 할인을 해드립니다. 수량이 많지만 할인율로는 최대예요. 그렇습니다. 그 치약 같은 건 원래 쟁여놓고 쓰는 거죠. 네. 뉴비들이 10개를 구매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유저들한테 얼른 가져가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비들에게 선물하세요. 네, 뉴비 누구 가족 친지들이죠. 네, 나눠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설날까지 재고가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얼른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찍어내지 않을 모델이기 때문에 조기 품절이 가능합니다. 그간 개혁신당 요즘 치약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농만 있는 줄 아는 분들도 있고 진짜로 그 저는 나중에 이제 트위터에 들어가야 이게 좀 잘 보이니까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네. 이분들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네. 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도 제가 덕후도 이렇게 열심히 그날 룬팅했거든요. 네. 그 전농 어딘지 정리글이 잘 안 올라오는 거예요. 네, 너무 네. 어려우니까 네. 다들 너무 궁금해하고 사실 저도 잘 모르니까 방장 생각난 게 민주노총 얘기도 저희가 계속 하는데 이거 다음번 애정글에서 하자고 해야지 이러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모든 선배들이 잘못한 거죠. 네. 이 자료 안 남겨놓고 정리 안 해놓은 건. 일단은 지금 그 남태령 뭐라고 그래야 되지? 남태령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남태령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 네. 보통 연구자들이 좀 있는 척 하려고 사건이라고 일단 먼저 이름을 붙여놓고 나중에 이제 뭐 대첩이었냐 뭐 이게 쿠데타였냐 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죠. 이 남태령 그 대첩이라고 할게요. 남태령 대첩 때 이게 우연 촉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요. 투쟁은 감이요. 감이요. 예, 이렇게 내려올 줄, 그러니까 즉 윤석열이 내려올 줄을 감으로 이미 알고 있었었거든요. 슬로건은 이거였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쌀값은 올리고 윤석열은 내리고. 그렇죠. 예. 한국의 대표적인 운동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농민의 총연맹. 그러니까 각 지역에 농민회가 있어요. 네. 부여군 농민회가, 시군 농민회가 있는 거죠. 뭐 홍천이면 홍천군 농민회. 여기에 연맹 그 연합 연맹체가 어디냐면 뭐 부산 경남 연맹하면 우리가 부경 연맹, 그리고 뭐 광전 연맹하면 광주 전남 연맹을 해서 이 연맹의
전국 단위가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 네. 용산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툭하면은 그 저기 윤석열 그 전쟁기념관 근처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유 차도 막히고 맨날 무슨 아주 그냥 데모하면 오를 때마다 힘들어 죽겠다고 말해서 예 농민들이 그러셨고요. 예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별개 조직인 거죠, 전농이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렇게 또 전연홍이라고 제가 이렇게 줄여서 부르 전연홍이 더 먼저 창립했어요. 아, 1년 그래요? 먼저. 우리나라가 89년에서 90년에 전교조부터 전노협에서부터 뭐 굉장히 이렇게 대중운동과 네. 그다음에 모든 사회운동이 폭발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이 89년에 출발하고 그리고 전농은 공식적으로는 90년에 이제 출범을 하죠. 전연홍도 각 지역에 여성 농민회가 있어요. 뭐 네. 부여 여성 농민회, 뭐 그리고 상주 여성 농민회 그거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농과 전연홍의 사이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보통의 부부 사이. 썩 좋지도 않지만 네. 갈라설 수는 없는 썩고 그래서 좋은 팀플메이트가 네. 돼야 된다. 두 주체가 보통 남편은 전농이고 내가 전연홍일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연홍 활동을 하다가 지금 구례군 전농 회장님은 전연홍 부회장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남농 여농 이렇게 구분도 합니다. 그래서 남농 여농. 그리고 가톨릭 농민회가 있습니다. 가톨릭 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 운동체였죠. 그러니까 전농의 전신이에요. 예전에는 가톨릭이란 어떤 종교 그늘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 박정희가 잡아가니까 전두환도 잡아가니까 그래서 아예 바티칸에 예, 두고. 항상 그 가톨릭이라는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신자 아닌데도 가톨릭 농민회가 되게 많았고 기본적으로 예. 군부 정권의 견제보다는 군부 정권으로부터 농민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네. 거기에 가장 큰 후원자가 안동교구의 두봉주교죠. 옛날 유키즈에 나온 그 주교의 비호 아래 아주 맹렬하게 농민운동을 했었던 조직이고 이게 건설적인 해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종교 그늘, 종교 우산에서 벗어나서 농민운동으로만 이제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전농이고 그래서 파생되어 예. 나왔다. 그리고 가톨릭 분여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전연홍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 조직은 그야말로 형님 아우 뭐 그리고 여보 이런 사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장 대표적인 농민회와 그리고 몇몇 단체들이 묶여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 주최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길은 뭐냐 비악감페시나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전 세계 소농의 어떤 운동 조직이거든요. 국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좀 우라카이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연대체가 있고 이번에 남태령 투쟁은 농민회가 주축이 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농민의 길도 함께 했던 그런 운동이었다.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아까 이제 전농이 용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혹시 집회를 하다가 트랙터를 몰고 그냥 대통령실 앞에 짱 박혀 있다는 건가 착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전농은 전국 조직이라고요. 사무실은 보통 서울에 있죠. 네. 그게 용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실 근처에 있습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거기서 발행하는 신문이 농정신문이죠. 네. 그것도 용산에서 만듭니다. 농협에서 발행하는 건 농민신문, 네 그리고 전농에서 발행하는 거는 농정신문. 농정신문. 그래서 전농 지금 하은호 의장이 그 농정신문 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표이기도 한 거죠. 겸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앞부분은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7월 4일까지 좀 거슬러 올라올까 겁내 더웠습니다. 여의도의 이 폭염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때 농민대회가 열려요. 그때 어제 건조가 저한테 이게 레거시 운동단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네. 레거시 하면 그건 요새 아닌데. 조선일보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지면 막 이러면서 제가 무슨 맥락에서 말씀드렸냐면은 약간 제가 이런 운동 조직의 네. 역사를 잘 모른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레가시를 잘 모르는 아, 사람이어서요라고 그래요? 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오래된 운동 조직이자 제가 보기엔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빠른 노인단체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거 처음 조선- 들어갔을 땐 다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네, 그래서 뭐 제 나이 때는 뭐 당연히 시다발이고요. 그래서 그런 노인단체의 성격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집회 방식이나 내용, 투쟁에 제가 보기에는 스타일은 거의 큰 변화가 없어요.
우직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변화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이번에 응원봉을 들고 온 이 집회는 오히려 농민들이 더 당황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왜 농민가 그러니까 우리 루틴이 있거든요. 일단 님을 위한 행진곡 그다음에 농민가 그다음에 전년홍의 여성 농민가 이러면서 쭉쭉쭉 가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이러면서 그랬던 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세트리스트를 쓰다가 네. 그런 거 지금 엄청 순발력이 있었네요. 네. 진보 운동 조직이면서도 운동의 성격 자체가 갖는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요. 저는 이 보수성을 항상 어떻게 봤냐면 네. 파업을 못해요. 파업을.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크가 안 돼요. 그냥 막 이렇게 열심히 싸우시다가도 다 빨리 가가지고 수업 밥 먹여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경직성이 상당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들은 계속 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처음에 응원봉 무리가 오니까 매우 쭈뼛쭈뼛하더라. 그러다가 이제 빌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나게 함께 했던 것이 바로 남태령입니다. 왜 자꾸 남태령이 자꾸 백령도라 그러지? What? 그 누구야? 그 버거보살이 자꾸 그 백령도 무슨 작전 있다 그래서 제가 입에 자꾸 백령도가 붙어서 죄송합니다. 예, 노시상이 한강 남쪽하고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네.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김재영이라는 한 청년인데요. 부경연맹 즉 부산 경남 그 농민의 그 연맹이죠. 거기에 국장입니다. 전농 부경연맹. 네. 제가 37세라 쓰고 37짜리라고 써놨어요. 왜냐면 거의 최연소네요. 정말 그냥 아기인 거죠. 네, 아기뿐만 아니라 거의 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진주에서 단감 농사를 짓고 제가 3대 농민운동 맛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3대가 다 부치는 아주 걸출한 전농의 농민운동가고 모치는 전년농의 아주 걸출한 운동가고 그리고 조부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가톨릭 농민회의 아주 최초.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네요. 항상 이렇게 마이크 집을 때마다 뭐 3대가 먼저 이런 식으로. 유서 깊은 좌파. 네, 그렇습니다. 유서 깊은. 노블리스. 근데 이 사안이 많이 심각했죠. 그때 뭐 워낙 기후 문제부터 해가지고 농산물 가격 폭락부터 해서 그랬었는데 7월에 농민대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7월 농민대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민대회를 보게 되면 이 농기계를 끌고 오는 전통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항상 농작물을 태워요. 네. 쌀을 태우든 고추를 태우든 마늘을 태우든 그리고 좀 뿌려요. 쌀 뿌리기. 네, 쌀 뿌리기. 그래서 퍼포먼스가 비슷합니다. 네, 잘못 뿌리면은 이제 전경한테 안 가고 우리한테 오죠. 그래서 대빵 따갖고 그리고 86년도에 아주 큰 투쟁이 있었다. 이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소를 끌고 온 소투쟁이 여전히 트랙터가 아니라 소. 여전히 큰 무용담이죠. 네. 근데 이 7월 4일이었죠. 이때 여의도에서 열렸던 농민대회 바로 전날 7월 3일에 한우협회 그리고 한우 이 생산자 조직에서 소를 끌고 오긴 했었어요. 이때. 소를 끌고 갔는데 한우도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여의도에 생축이 등장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 알아봤더니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도축을 그 지역에서 해야 된대요. 그냥 감염병이 그래요? 네, 그래서 도축해서 그쪽에서 유통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포기하고 가는 거네요. 예,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쟁은 계획이에요. 그 전화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소 3마리 끌고 갑니다. 막 이러면서 이거 뭐 어디서 도축해야 되나요? 그래서 도축 계획도 짜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농기계나 무언가를 끌고 오고 하는 거는 일종의 반납 투쟁이고 파업 선언이죠. 의사가 왜 싸울 때 항상 가운을 벗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건 내가 보기엔 상징이긴 한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월급 명세서도 아니고 뭐 저기 뭐 가운 뭐 막 이러면서 막 MRI를 불태우고 그렇죠. 그래야 돼. 맞다. 좋네. MRI 막 이런 거. 그 비장하게 왜 가운하고 그 위에 그거 청진기 딱 올려놓으면 저게 뭐 아무런 저는 이렇게 타격감이 비싼 약 뭐 있어? 프로포폴 이런 거 막. 다들 잠들고 막. 뿌리고 막.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파업 선언이라면 파업 선언을 할 때는 의사들보다 훨씬 진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가장 비싼 노동의 기구를 쓰니까. 그래서 트랙터가 농민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농축산인하고 지난번에 정리했으니까 그 아실에서만 들으실 수 있고요. 그럼요. 트랙터 운명사. 그래서 뭐 트랙터, 콤바인 등등등 다 들고 오는데 들고 올 때 사전 신고를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도로로 이제 올라오고 언다 속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집회 물품이기 때문에 선고를 합니다. 근데 이날 미신고된 물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SS기라고
아니고 농약 살포기거든요. 주로 이렇게 과수원에서 사방으로 이렇게 그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인데 이거 되게 작아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랙터보다 작고 위용이 덜한. 근데 김재원 국장은 이걸 실은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7짜리라고. 운전도 해야 되고 회계도 봐야 되고 모든 그걸 하는 사람인데 7월 4일 날. 예, 트럭을 몰고 왔다 이게 빌미가 돼서 연행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연행되는 과정에서 좀 약간 몸싸움도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원래 농민 집회가 다소 거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발생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경찰 측하고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편이거든요. 이는 제가 보기엔 한국이 갖는 그 농민에게 갖는 온정주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원래 트랙터랑 부수는 거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농민한테 저렇게 더 쉽게 진압을 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하던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농민도 좀 과격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경찰 생활을 한 사람들은 치안 감정도 올라가고 이러면 전농과 전연농이 매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20-30년 동안 본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고시에이션을 할 때도 어떻게 할지도 20-30년 동안 똑같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농민 집회가 있을 때 무자비한 탄압이 일어나고 진압이 일어나는 경우가 보기 드뭅니다. 그리고 먹느냐고 좀 바쁘거든요. 우리 농민들은. 바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등 돌리고 우리는 바로 수육을 꺼내고 수육을 싸오신다고. 막걸리도 먹어야 되고 오랫동안 오시니까. 그럼 오히려 이번에 그 2030 목격자들이 보고 충격을 받은 거는 네. 오히려 그게 되게 그렇게 과격하지 않은 진압이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 정도도 되게 새롭게 여겨지는 세례가 됐다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90년대에 들었던 얘기인데 90년대에 그 올라오시는 형님들끼리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육을 썰기 위한 칼을 들고 가지 말자. 그러니까 수육을 썰어 가자. 근데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칼로 사람을 찌를 수도 없고 수육을 미리 썰고 20시간을 그냥 간다는 건 수육 맛의 모독이다. 경찰도 안다 이거. 경찰도 저거 맛없을 텐데 이러면서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에 딱 해갖고 아주 맛있게 잘 해갖고 하지만 옵니다. 요즘은 이제 놀라운 포장 기술이 농촌에 있기 때문에 맛있게 들고 온다더라. 그리고 뭐 전농의 뭐 대협력국장이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경찰들하고 그동안 협의를 굉장히 잘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날 엄청 겁내 덥고 딱히 또 너무 폭력을 행사하기엔 날씨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김재원 국장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또 기시감이 있었거든요. 봄에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부여부터 해서 몇몇 농민들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집을, 자택을. 네. 국정원과 경찰이 와서 간첩 혐의로. 그래서 간첩? 말해서 우리가 굉장히 근데 이 압수수색을 한번 받아보면 상당한 심리적 충격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요? 모든 사생활을 다 뒤지는 거니까. 그래서 분위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공안 정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타겟이 좋은 게 농민들이었던 거죠. 왜 가장 좋은 타겟인가요? 뭐 기본적으로 통일운동 계열, NL 계열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민회에서 지향하는 게 통일운동이잖아요. 농사 같이 짓자. 남북한에서 통일 밭도 뭐라 그러죠? 통일 논도 만들어가지고 농사져서 이거 우리 북녘동포 쌀 지원에 가장 관심이 많고 빵과 먹거리를 다루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렇기도 하고 트랙터도 보내고 싶어 했고 나 그리고 뿌리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 간부들이 대학교에서 주로 통일운동을 많이 했던 NL 계열들이 많다라는 것도 제가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현물 지원 사업을 하자고 가장 크게 부르짖는 것이 보통 농민 측인데 정치 세력으로서 그런데 이제 유엔 대북제재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못하고 달러로 돌려줬잖아요. 그래서 전농이 집회할 때 문재인 정권 때는 현물로 지원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걸 본 이제 양비론자들은 사실 남태령에 올라왔던 저 사람들 다 빨갱이다. 이런 식의 공격을 일삼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막 문재인 정권 때 사진 찍어가지고 대북제재 얘기를 왜 하나? 이러면서 실제로 쌀을 지원을 해야지 지금 쌀값의 숨통이 트이죠. 그런 측면도 있군요. 네, 그게 막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요. 실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저는 상당히 궁금했던 게 원래 보수 인사들이 어디 지금 우리가 되게 불리하고 고래 몰렸는데 여러 지형에서 어디 빨갱이 취급할 사람 없나 하다가 이제 전농을 찾은 거는 늘 하던 짓이니까 이해를 했는데 대체 새미래민주당 관련자들은 왜 이 사람들을
지금 레드 컴플렉스를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날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던 농민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이 국보법 관련이잖아요. 네. 근데 느낌은 경찰이 이 국보법 관련해서 실습을 하는 느낌이었대요. 실습. 자, 이런 걸 찾아내야 되고, 네. 자, 이런 걸로 묶어내야 되고, 그런 느낌을 되게 경찰도 많이. 엉성했으니까 네네네. 안 해본 지 갑자기 뭐 됐으니까. 검경 수사권 이렇게 네. 분리되고, 그리고 이제는 뭐 오랜만에 간첩으로 무언가를 잡아봐야 되니까 몸 좀 풀까? 네, 이런 뭐 거.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인턴을 데려다가 하는 것처럼 되게 차분하게 압수수색할 때 요런 거 요런 거 포장을 여기 이렇게 넣어야 돼. 뭐 이런 것도 해서 어떤 거를 집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농민에 따르면 정말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아미 팬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미봉을 안 뺏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이거 압수 물품에 호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호미를 왜 가져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뭐 북한 땅 그 부실기가 있는지 호미에 리본이 붙어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리본. 예, 그래서 세월호 아직도 리본이요? 지금 저 7월 4일에 전국 농민대회 때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굴욕을 당했던 네. 농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이 네. 있었다. 쓱 넘어가면 근데 그때 이 집결을 여의도로 하는 거고 마포대교를 건널 때 으쌰으쌰하면서 몸싸움들이 한 번씩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밀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때 북영연맹 조병옥 의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막 밀리더래요. 경찰이. 그래서 밀면서도 얘네들 와 이러노 이러면서 밀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무능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거 확실해요. 민주정부에서 공권력이 가장 능력이 좋아요. 네, 강력하고. 오히려. 예,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공권력도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무능해도 그러다 보니까 밀린 거에 상당한 자존심이 상해서 누군가를 하나 잡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김재원 국장이 잡혔고 그래서 불구속 수사를 해라. 얘는 도망갈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증거 인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 SS기를 어떻게 인멸하냐. 맞아 이러면서 그래서 뭐 SS기는 생각하지 마. 하룻밤에 탄원서가 13,000장이 모였거든요. 네. 그 정도로 조직력이 있어요. 농민에는. 그리고 진보당이라는 아주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몇 시간 만에 13,000장을 모아서 보냈으나 구속이 됐고 얼마 전에 이제 가석방처럼 이렇게 나왔죠. 꽤 오래 붙들려 계셨습니다. 네, 꽤 오래 붙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실적 쌓기 차원에서 그랬다. 네.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때의 경험을 지금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 어떤 탄광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전농이 이미 해서 네. 공안 정국이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꼈던 감각은 레임덕이었다. 네. 라는 걸 도시 언론이나 도시 정치인들이 미리 좀 들었으면 마음의 준비가 더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이렇게 집회해가지고 잡혀간 것이 2006년에 한 번, 그리고 2016년에 한 번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럼 정말 별것도 아닌 사안인데. 20년대, 그러니까 네. 2000년대 3번밖에 없었는데. 네. 아니, SS기로 진짜 농약이라도 살포했으면 좀 뭔가 명분이 되는데, 그냥 트럭에 실어놓고 트럭에 앉아있다가 잡혀갔거든요. 이번이 예외적인 네, 상황이었던 거네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서로 당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트랙터가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상당한 유럽에서 중요한 시위 도구로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언론들이 제가 보기에 이제 우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프랑스에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걔네는 뭐 기본적으로 타이어를 태우고 막 난리도 아니니까. 뭐 매드맥스처럼. 예.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미리 이렇게 좀 겁을 먹었던 건가? 뭐 그런 건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쨌든 아주 노골적인 적개심이 계속 곳곳에 들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언제나 퇴진을 외치죠. 농민 운동 단체는. 그리고 노동운동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은 퇴진하라, 뭐 문재인은 퇴진하라. 항상 모든 운동이 다 퇴진 운동이거든요. 22년부터 그랬죠. 예, 근데 진짜 퇴진을 목표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보통은 진짜 아니에요. 네. 네. 우리의 목표는 항상 크죠. 근데 아무래도 저놈은 진짜 나가 떨어질 상이다라는 것을 딱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그 지역단이라고 아직도 촌스러워요. 기층단이라는 말을 계속 쓰시거든요. 기층? 처음 예. 들어요. 기층. 조직운동 DNA죠. 예, 기층의 요구를. 그러니까 각 네. 지역에서 이제 윤석열 퇴진시켜야 된다. 그러면 아이 그렇죠. 저놈 나가야 돼요. 이 상황이 아니라 진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서 이제 회의를 하고 네. 그리고 투쟁의 계획을 짜는 그게 아주 전통적인 정말 레거시한 각 단위의 예. 의견 같은 느낌. 예, 그거를 이제 올려보낸다 그러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의장님 뭐 하방하시고 막 이러면서 의장님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층 이렇게. 되게 미토법 같은 거예요. 네. 학생회나 노조나 다 기층 단위를 씁니다. 예. 옛날에는.
결정적으로 농민 사정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 일단 쌀값만 먼저 볼게요. 80kg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 선을 맞추려고 하는 게 양곡관리법이거든요. 네. 이게 최저 방어선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그냥 똔똔 맞출 수 있는. 그런데 그때 9월쯤에 17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전국의 생각한 농가는 거죠. 마이너스로 접어든 지 한참 됐다는 소리입니다. 네. 10%가 떨어졌네. 1년 사이에 더 10%, 떨어졌네. 예, 네. 10% 가격이 내려가고 그런데 양곡관리법이 계속 윤석열이 아무런 정말 죄책감 없이 게다가 농식품부의 송미령 장관과 정황근 장관 맞았죠? 그뒤 정황근 네. 예, 뒤 업구선에 거부권의 항상 1호였었어요. 아, 그렇죠. 지금쯤 제가 의심하는 거는 민주당도 늘 물기 좋은 미끼를 던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 언론인들도 다들 하는 거긴 합니다. 네. 그게 뭐 이재명 1호 법안이어서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도 근데 있잖아요. 근데 거부할 걸 알면서도 던졌지 않았을까? 예, 양곡관리법은 뭐 덕질 간사가 한번 국감에서도 다뤘지만 이따 아주 잠깐 짧게 제가 핵심 정리만 해드릴게요. 제가 사진 2개를 보내드렸어요. 네. 네. 생뚱맞게 우리 박정현 군수가 부여군수고요. 네, 부여군수가 민주당이죠. 지난 가을에 윤석열 내리고 쌀값은 올리자 이거를 듣고 이게 이제 윤석열 탄핵하자 이런 그 퇴진시키자 이런 건데 농민의 포스터를 들고 예. 화이팅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군수긴 한데 이 이제 농민들이 가가지고 요걸 들고 인증사진을 좀 찍자 그랬더니 좀 약간 부담스러워했대요.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겠죠. 당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지역은 중앙에 매달려야 되는 구조가 있고 한데 그 당시에 이 지자체장이 대통령 내려와라 이거 포스터 들기가 되게 네. 부담스럽잖아요. 민주당 당론도 아닌데. 근데 농민 애들도 되게 안 물러서죠. 어차피 내려올 놈이라고 말 들으시라고 그래서 하면서 듣고 기계.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이 그러니까 우리의 정세 판단은 끝났다. 네. 박정현 군수는 아주 선견지명이 있는 군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그렇게 이제 부여군 농민회가 설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가가지고 들으세요. 그 당대표도 네. 곧 그렇게 된다 태도가. 그래서 지금 밑에 보게 되면 이게 벌써 봄부터 이렇게 조직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쌀값은 올리고 윤석열 내리자라는 그리고- 구호가 지금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다. 그리고 탄핵 청원하자고 서명 운동도 한 몇 달에 걸쳐서 계속했습니다. 농민회는 훨씬 빨랐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중간에 어떤 제가 하나를 조금 더 키워드를 하면 진보당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수해와 병충해가 이번에 너무 심했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 네, 뭐 과일값 얘기하면서. 특히 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겁게 되면 생육이 저하되거든요. 네. 올해 지금 수확을 좀 해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율이 안 좋은 거예요. 쭉정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 한 8월쯤에 집에 갔을 때 벼가 8월인데 다 빨간 거예요. 네. 그게 타서 그런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사병 된 거죠. 네. 그리고 벼멸구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 벼멸구가 그동안에 재해는 수해, 가뭄 뭐 이런 거, 태풍 이런 건데 병해충으로 인한 재해 인정을 받기가 아예 불가능했었어요. 왜냐하면 벼멸구는요. 멸구 같은 경우에 야 니네가 예찰을 잘했어야지, 니네가 농약을 잘 뿌렸어야지. 그래서 이거는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농식품부와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네네. 네. 그런데 진보당의 박형대 의원부터 해서 지금 김종덕 의원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기 원내로 진입한.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아내요. 제 인정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 남태령 싸움 때도 마찬가지지만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이요? 전종덕 의원부터 해서 엄청난 효능감이 증명된 그게 이제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네, 투쟁입니다. 잘 모르시는데 그 지난번에 군수 재선거 네. 있을 때 이제 전남에 있을 때 진보당이 돌풍을 일으켰죠. 30%까지 나오고 저 지지율 조사할 때 거의 이긴다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캠페인 중에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벼멸구였어요. 네. 벼멸구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였는데 도시 언론이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서 부각을 못 시킨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유권자들한테 먹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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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이 굉장히 생활 밀착형 싸움의 기술도 아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다 전농 출신의 특히 뭐 박형대 의원 같은 경우는 전농의 정책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서로 엄청나게 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역에 이제 선거 운동이 벌어질 때 농민의 조직들이 착 붙고
그 과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제 전농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능한 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원내 일당이고 거기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전농 출신 인사들 민주당으로 간 사람들도 많아요. 임미애 의원이. 네. 근데 임미애 의원이 있다고 해도 그 170분의 1이잖아요. 네. 근데 전농은 진보당 내에서는 당세가 아무리 못 잡아도 4분의 1이거든요. 네. 당에서 대주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소중하고 전농에게 있어 진보당은 진보당대로 소중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협상해야 할 상대인 거예요. 그 둘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남태령의 집회를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시면 네.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종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가 나지 않을 때 자원봉사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싸움을 해본 사람들. 조직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진보당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결론입니다. 공권력이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오래된 이런 운동 조직은 비로소 느낌이 온다. 자, 이제 운동화끈 꽉 묶자 이렇게 되는 거죠. 쟤네 정말 급하구나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운동은 감이라니까요. 그건 싸운 게 그냥 피부에 역사에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리고 무능과 폭력 성향은 쌍생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정권이 무능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되게 폭력 성향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저는 솔직히 고백을 좀 하고 싶어서 탄핵 피로감이 되게 있었거든요. 2016년 이후에 네. 시사회 씨가 이미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이나 난 평론가 얘기가 최종 보스를 물리쳤다. 정말 귀찮았어요. 그렇지.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좀 허무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한국의 진보적인 농민운동 조직과 행보를 맞춰오고 지지하고 어느 때는 그런 욕도 먹거든요. 무슨 거의 전속 그 종군 작가처럼 이렇게 맨날 뭐 일 터지면 계속 쓰고 이러느냐. 종군 연구자라는 게 있군요. 네. 근데 탄핵만큼은 아유 뭐 구호 정도는 하지만 그러니까 농민 세력이 네. 정치 세력으로서의 농민들이 왜 이렇게 빨리 탄핵을 부르짖느냐에 대해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감에 비해 정은정의 감이 늦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구나를 느꼈죠. 왜냐하면 이제 이 경험은 2016년 그때 박근혜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5년 11월에 백남기 농민이 서울로 오고 물대포를 맞아서 2016년 9월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 기록을 남긴 저자였고요. 네. 이때 처음 꾸려준 게 전봉준 1투쟁단 1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봉준 투쟁단이 이번은 2기고요. 1기 때 만들어졌으니까 8년 만에 이제 재조직된 건데 그 당시에 트랙터 투쟁의 원형이 만들어져요. 뭐 트랙터 상징은 542의 트랙터 문명사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근데 전봉준 같은 경우에는 농민 운동에 뭐라 그러죠? 갖고 가야 될 상징인 거죠. 미완의 혁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게 농민 운동의 집회 현장이나 농민의 사무실이나 뒤에 항상 이렇게 전봉준 장군의 걸개 그림과 그리고 그 아시죠 아주 뚝뚝한 그 오윤 같은 그런 판화 형태의 민족미술 계열의 그런 것들이 항상 중요한 이미지이기는 합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반짝반짝한 응원봉이 이렇게 왔으니 낯을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응원봉을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던 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예. 그 일부 이제 전북의 익산 지역에서의 누군가 혹은 이제 천도교와 관련된 어떤 인사들 혹은 이 문제를 자세히 생각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학농민혁명 전쟁은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국권을 내준 사건으로 연결돼요. 네. 마음속에서. 예. 시기만 그렇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그래서 농정신문 같은 데는 항상 동학농민 혁명에 대한 네. 그런 소설, 뭐 그리고 시리즈 이런 것들을 항상 연재가 좀 많이 됐었어요. 제일 왜냐면- 좋아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땐 말이야. 네. 그래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로맨틱한 시민혁명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2016년 당시 트랙터를 어떻게 했냐면 동군하고 서군으로 나눠가지고 호남 쪽에서 출발을 하고 경상도 쪽에서 출발을 해서 그걸 동군서군이라고 예, 합니다. 동군. 그래서 동군 회장님은 이제 뭐 기계. 네. 부의장님 그리고 서군 회장님은 의장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접주들이 만나듯 표현 아예 표현 아예 접주라고 써요. 그래서 접주들이 만나듯 천안에서 한번 만나서 그리고 또 안성에서 집결하자. 그래서 당시 싸움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유리 한번 깨지고 벌써 8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갖는 그런 집회의 네. 이 진압 수준이 엄청 달랐던 거고 저는 UPD나 학교 다닐 때는 네. 뭐 더 엄청났던 거고 체류타 있을 때를 저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안성 IC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이 벌어지고요. 근데 그때 트랙터로 경찰 저지선을 뚫었어요.
그게 쉽다는 것도 저희 그제 앞에 그 트랙터 운명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찰 병력을 싣는 버스는 그저 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사람만 태우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트랙터는 뭘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력상 상대를 하려면 버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초식동물인 거예요. 택만 트랙터 하는 게 앞에서. 아니라 딜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살짝 겁줬던 게 경찰차 밑에 들으면 덜떡덜떡 하거든요. 사실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엔 그럴 수는 없었던 거죠. 이유는 역시 응원봉에 그 시민들이 왔는데 네. 그렇게 경찰차 뒤집고 또 뭐 태우고 이럴 수도 없고 또 시민들의 안전도 필요한 그쵸, 거고 그쵸.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회 처음 나온 이 저 트위터리안들한테 네. 잠깐만 기다려 봐요. 네. 라고 하고 뒤집고 올게요. 버스를 막 뒤집어 이러면 금방 되자녀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 아, 그 예전에는 뭐 바로 뭐 이제 뭔가 항상 다 태우거든요. 농민이 태워가지고 손을 내고 불을 쬐요. 그리고 항상 담뱃불을 붙여가지고 그 담배를 집회를 많이 본 입장에서 저는 그래서 그게 문학적으로 해석이 됐던 게 네. 전농이나 경찰이나 주권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굳이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어전 앞이라 네. 함부로 못 싸우는 겁니다. 아, 네. 네, 애들이 그랬던 상황으로 보잖아. 저는 보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그 압박, 암묵지가 생긴 거죠. 그 당시 2016년에는 36명이 연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단텔방에 남긴 김영호 당시 전농 의장 네. 아마 서군 이제 그 대장님이었는데 맞았어요. 그러니까 체증 카메라에 맞아가지고 피가 너무 낭자하게 정말 얼굴을 네. 타고 흘렀거든요. 주르륵. 예, 그 사진을 보자마자 그때 아마 X를 쓰는 트위터리안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이때는 그죠. 페북이 좀 더. 그죠. 페이스북이 아주 현지 문물에 가까웠는데 그때 막 돈도 솔직히 좀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물과 담요, 음식을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어떻게 싣고 왔냐면 싣고 오는 거예요, 음식을. 근데 지금은 이 플랫폼 산업이 이런 문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우리도. 그리고 막 배달이 되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근데 그때 트랙터가 저지선을 뚫고 계속 막히고는 있었는데 한 대가 국회로 진입을 했었어요. 이걸 다들 2016년에.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계속 양재 IC에서 막혀가지고 뭐 치고받고 이러고 있는데 이 트랙터를 옮길 때 끌고 오면은 시속이 한 40km 뭐 이렇게밖에 안 나거든요. 되게 느려요. 그래서 경찰이 자꾸 그거잖아요. 교통 방해된다. 그런데 원래 옮길 때는 트럭에다 올려서 레카차가 아니라 아예 트럭에다 올려서 옮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트랙터는 귀하신 몸이라 네. 그냥 도로를 다니는데 타이어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바퀴를 그렇게 마모시켜서는 안 되죠. 양쪽 바꿀 때 600만 원이요. 아. 예, 뭐 물론 마력수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네. 그때 이걸 뭐죠? 뚜껑 달린 차라고 그러죠. 컨버터블. 예, 그거에 싣고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진짜 컨버터블 아니고. 예, 예. 갑자기 이 문이 열리면서 트럭에 그 네. 뚜껑이 열리면서 짜자잔. 트랙터가 드드드드 트랙터 이렇게 내려오는 비탈길 만드는 거 있거든요. 아, 네. 예, 거기서 내려오니까 시민들이 그때 엄청난 환호를 하고 인증샷 찍고 그랬던 게 전농에도 기억이 있습니다. 전농도 이 트랙터 투쟁에 대한 엄청난 좋은 기억, 상징성이 확실히 있네요. 상징성이 있고 한 번은 이거 갖고 더 한 번 이런 거는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카드를 한 표현 쓰고 이 카드를 쓰게 될 게 이게 계엄하고 연결될지는 솔직히 좀 몰랐죠 서로. 네, 전봉준 투쟁단 1기의 그 작은 승리의 기억을 네. 가질 때만 해도 탄핵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이 정도의 싸움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고 네. 하지만 도시농들과 다르게 농민들은 먼저 냄새를 맡았고 이 자식을 탄핵을 빨리 시켜야 된다 라는 사실을 올여름부터 깨달았고 그리고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참고 참았다가 이번에 내밀었던 것이 양당들 간에는 그냥 주고받고 무시하는 카드인 줄 알았던 농업사법이었다. 이 얘기를 광고를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터.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십 10년간 XSFM과 함께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XSFM의 10주년 기념 프로모션의 마지막 오프라인 만남,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 2. 24년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 옆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12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난 고소해. 물론 바삭하고 심지어 달콤하기까지. 내가 없다면 재미있는 영화도 어쩐지 허전할걸?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영화를 완성하는 맛. 조정치 팝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조금은 지친 어느 날, 내 삶에 하나를 더한다. 로하스웰. 공부를 시작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전통 식이 전문가로의 길을 안내드립니다. 새롭게 변할 나의 미래. 인생은 한방.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동학농민운동의 투쟁의 시작점은 익산이죠. 네. 원광 디지털대와 늘 12월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년 전통을 가진 한방 약선 분야 국내 최고 교육과정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 지역 캠퍼스 운영을 통한 온 오프라인 연계학습 약선 메뉴 개발 워크숍, 본초 현장 탐방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교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많은 안 나가줘도 석박사까지 갈 수는 있어요. 전공을 연계한 석박사 과정은 특수대학원으로 석사 과정만 원래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일반 대학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가능이 된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망치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2025학년도 신입생 편입생 모집 공고가 이제 떴습니다. 모집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5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와, 이 날짜를 보니까 제가 시간을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지 인식하게 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벌써 이 환란의 시기에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죠. 네, 2주 남았어요. 네, 약선을 배워서 이런저런 이제 창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보통 40, 50대 때 이 약선학을 처음 배우시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걸 배워가지고 창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석사 하고 싶어하고 박사 또 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가게를 유지를 하면 샵을 유지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런 분들에게 이제 드디어 박사과정까지 뚫었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돌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오세훈 시장이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요? 서울경찰청의 패착이 되게 뚫어줬으면 이거 그냥 좀 허무하게 그러니까요. 그냥 한남로 갔다가 나 다시 돌아간다 이러면서 네. 나 저기 쪽파 수확하러 간다 했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표현이 이런 그리스 비극이 다 있나. 예언을 했는데 네. 꼭 예언을 벗어나려 하려다가 예언대로 되어버리는. 그렇습니다. 뚫어줬으면 도시 언론이 이 전봉준 투쟁단의 상경을 보도를 해도 네. 아마 그냥 연합뉴스적인 습관으로 그렇죠. 그냥 차가 좀 막히네요 라고 했을 것이고 이것에 익숙해진 도시 시민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겁니다. 나 지금 사당 안 가는데? 네. 그러고 말았고 민주시민들이 트위터에서 들썩들썩해서 모이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죠. 오세훈의 패착입니다. 네, 모두가 바위처럼 춤을 추는 일도 없었겠죠. 바위처럼 못 배웠을 거예요. 바위처럼이라니. 아이고. 일단 양곡관리법도 저는 재밌는 이게 검색어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맞아요. 예. 덕후에 있어요. 그래서 네. 양곡관리법이 뭔데? 그래서 이 남태령에서 농민들도 발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궁금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운동은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사람들이 더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양곡관리법과 농업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먼저 지금 한덕수 대행 오늘 또 뭔가를 거부했던데 네. 이거 제일 첫 번째로 거부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걸 몰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농업민생사법은 뭐냐면 양곡법, 농암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양곡법만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계속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툭하면 거부하는 그 법이었잖아요. 첫 번째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맞아요. 1호고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하다 뭐 이재명 1호법이 됐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덕질 간사가 잘 설명해 주었지만 이 양곡관리법을 보게 되면 정부에서 가장 간단하게 쳐나는 법이 됐고 그리고 굉장히 못된 말을 하나 만들어놔요. 남는 쌀 매입법. 쌀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농사 지어놓고 자꾸 팔아달라고 농민들이 떼를 쓴다라고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보 진영에도 이것들을 수용하고 어떡하냐 맨날 이렇게 우리가 농민들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지 제가 않냐. 어제 이 시간 예. 말미에 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약자들끼리 미워하게 하는 방법은 보수를 되살릴 수 있다고요. 네. 남는 쌀 매입법이라는 말이 막혀들 거라는 건 순진했던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쌀이 남는 건 박정희의 꿈이었습니다. 식량 자급률 100% 그리고 그걸 이룬 다음에는 나중에 우리한테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김일성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쌀을 어느 정도 비축해 놓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싸게 팔 쌀도 정부가 비축하자. 이거 박정희 때부터 했다고요. 박정희가 한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걸 부정하는데 보수가 그걸 편들어줄 줄이야. 그걸 윤석열이 해냅니다. 이게 쌀이 남는 이유는 지금 80한 6, 7%, 90%가 안 되더라고요. 쌀 자급률이 자급률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연간 우리가 40만 톤 넘게 의무 수입량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끔 지금 어떻게든 뭐 진짜 바다에 빠뜨리자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 해외 수입 쌀을요. 해외 원조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중에 나와 버린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든지 아주 싸구려 떡이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항상 있어서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의무 수입량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농민계의 농업계의 이제 주장인 거죠. 일단은 양곡은 양식이 되는 곡물이잖아요. 유사일에 국가가 지고 있었던 영역이지만 시장에만 이제 UPD 말한 것처럼 맡겨두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특히 우리는 공출제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식민지 시대부터 해갖고 또 미 군정 때도 공출제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때부터요. 1946년에 양곡 매입법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늘 쌀 관리에 집중을 하고 논을 관리하고 여기에 배수 시설부터 해갖고 물 대주고 이거는 국가의 산업이었고 동아시아의 국가는 다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네. 공출제는 그럼 정확히 뭐예요? 공출제는 뭐냐면 네. 식민지 때 우리가 그러니까 쌀이 지금 모자라니까 일본에 보내려고 강제로 공출을 해서 보내는 거. 삥 뜯는다는 삥 말씀입니다. 뜯는다. 미군정기에는 쌀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미군이 그 미군정에서 농민들에게 쌀값을 4분의 1로 강제로 수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걸 공출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쌀이 왜 그러냐면 식량이기도 하지만 1년 내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수확을 한 번 해요. 채소는 그래도 1년에 2-3번은 하잖아요. 그래서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양곡은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곡관리제 전에 원래 변동직불제라고 있었어요. 이게 10년 넘게 시행됐었거든요. 쌀이 목표 가격보다 그럼 그게 한 20만 원 내외인데 하락을 하면은 80%를 보존해 주던 법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실시하는 포퓰리즘 뭐 쌀퓰리즘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진짜 개못됐습니다. 예,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에서 우라카이 해갖고 온 거라니까요. 전 세계 모든 이 농업 당국은 가격 안정제를 실시를 합니다. 농업이 원래 그래요. 다 시장에만 맡겨둘 수도 없고 기간 사업이니까요. 예, 국가만 할 수도 없고 그걸 따지고 보면 미분양 사태 나는 아파트를 야, 니네가 지었잖아. 그리고 내버려두진 못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은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네. 내가 보기에는 이거 뭐 쌀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 들거든요. 그래도 근간이 무너지니까 국가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쌀의 어떤 변화무쌍함이 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됐잖아요, 이번에. 지금 일본이 쌀 품귀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방송에서 되게 여러 번 하던 얘기인데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한국의 10년, 20년 후의 미래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원칙은 80년대, 90년대부터 계속 얘기했던 모두가 농촌을 떠나고 모두가 도쿄, 오사카로만 간 일본에서 농사를 누가 하느냐
하던 문제 거기에다가 이제 기후 위기를 포함해서 이제까지 일본이 묶어놓았던 모든 문제가 터진 게 이제 더 이상 쌀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 와, 그 와중에 조선일보는 관광객이 스시 많이 먹어서 아, 그게 지금 일본의 도시 언론들이 하고 있는 소리예요. 네, 실제로. 그 고령 농부 은퇴 문제는 생산량 감소 문제는 딱 한 줄 있어요. 제껴놓고 일본 언론과 일본 자민당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초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라는 야,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선일보가 받았었군요. 거기에 속아주니 자민당은 정치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섬 지역이기 때문에 섬이 그 기후 위기에 되게 네, 취약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 지금 임박한 미래일 수도 있죠. 실제로는 제대로 수비해 줬어야죠, 일본이. 네. 저는 여기서 송미령 장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좋아요. 이번에 계속 이렇게 정부의 나팔수, 보통은 농식품부 장관은 그야말로 농식품부의 그 이익을 대변해주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죠. 오히려 농민들을 되게 뭐랄까요, 억압하거나 혹은 이제 진짜 땡깡쟁이로 이렇게 만들어낸 아주 거기 선봉했었는데 이 쌀 수매 조항이 농업을 망치는 법이면 과거 이 10년 넘게 유지해온 변동 직불금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수매 제도가 있었고, 이것은 뭐냐면 이 설계를 한 게 송미령 장관이 대학 졸업하고 계속 근무했던 농촌경제연구원의 일이었거든요. 농촌경제연구원 출신이군요. 예. 녹봉을 받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 놓은 거고,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서 장관까지 된 건데, 그럼 지난 자기의 인생의 궤적을, 그러니까요. 공무원의 삶을, 연구 공무원이었잖아요. 그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말인 거죠. 물론 시대가 변해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대책들, 그러니까 대책들은 그런 거예요. 쌀은 그럼 좀 덜 심고 거기에 뭐 콩이나 보리나 밀을 심도록 하는, 요것도 중요한 쌀 정책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충분한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 예, 이렇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주목을 할 거는 뭐냐면 그 알실에서 이 부분을 못 다루셨던 것 같은데, 네. 자, 계엄이 터지고 윤석열이 칩거에 들어가고, 그리고 각 국무위원들한테 매우 의심의 눈초리가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사실 서열도 되게 낮거든요. 그쵸. 이거 근데 노동부보단 높아요, 농식품부가. 예. 네. 유사시에 이제 받는 거. 근데 그때 송미령 장관은 계속 이걸 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냐면 내년부터 10%씩 줄이지 않으면 수매제도에서 따시키겠다. 생산량을 10%씩 예, 줄이지 각자 않으면. 그거 계획 내라고. 왜냐면 농가예요. 직불제라는 거는 결국 뭔가 등록을 하고 데이터가 국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들대로 네. 망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엄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농식품부 장관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냥 지금 딱 가만히 지금 스탠바이 하고, 왜냐하면은 저 정부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멈춰야 되는데, 지금 농식품부 장관은, 그리고 농식품부는 계속 어떤 쌀부터 해갖고 이 농업 사법에 대한 목소리를 탄핵 이전부터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제가 그 방송을 이제 네. 뭐 그 아실을 개편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요즘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 게, 지금 이 내란 세력들을 처벌하느라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허구한 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다들 몰려가지고 나쁜 놈 잡고 있을 때 언제나 일본 이슈 뒤에 숨어가지고 해먹는 사람들이 네. 한국 사회는 늘 있거든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정책에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알고 네.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심장은 박근혜고 두뇌는 이명박이라고요. 박근혜의 심장으로 난을 일으켰거든요. 이명박의 두뇌로는 뭘 할까요? 뭘 해먹죠.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그래서 지금 이주호 장관이 AI 교과서 도입 네. 1년만 유예하자. 네. 야당 제발 이거 교육자료로 저 만들지 마. 이거 교과서가 돼야 돼. 네. 라고 말하면서 원래 해먹으려던 거 제가 뭐라고 규정했죠? 교과서 민영화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탄핵 정국이 지나고 이주호 장관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짓이고요. 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사이동통신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발 이 국가자산 남는 거 있으니까 사갈 대기업 나오세요라고 또 광고하고 근데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더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란이 지나가서 이 장관들이 최소 방관하고 부역했을 사람들이 헤헤거리면서 나와서 하는 일이 원래 해먹던 약자를 뜯어먹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송미영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게 내년 1월에서 2월, 그러니까 벌써 다음 달이잖아요. 네. 10%가량의 면적 감축안하고 이걸 확정하라고 해서 통지서를 발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가는 지금 윤석열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 장관 따위가 이거를 우리한테 쌀 10% 네. 줄이는 거 빨리 계획안 내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공공 비축 및 매입 대상에서 빼버리거나 그리고 직불법을 개정해서 돈 안 준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상황에서도.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냥 라스트 네. 스퍼트를 내고 있다는 거네요. 그죠. 저는 그래서 공부 노동자 특히 농업에 대한 공부 노동자에서 한 사람만 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 제가 농식품부와 그리고 송미령 장관에 대한 이제 행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찍혔어요. 계속 행사에 나가요. 무슨 행사?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김장 같은 게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네스코 네. 그런 거 계속 기념 관련한 행사 쉬지 않는다라니까요. 반성은커녕 쉬지 하던 않고 일 계속한다. 예 부역자인데 부역자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 내각 정신 나갔어요 진짜. 네. 겁도 없어. 그런데 농식품부에 대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뭐 무감심도 있을 테고 아유 얼마나 나쁜 짓을 하겠어. 근데 나쁜 짓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하느라 시간을 다 썼고. 어머나. 근데 뒤에는 짧아서 오히려 더. 예. 이건 우리 건조가 더 잘하실 거기 때문에. 당일날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드디어 트랙터와 응원봉이 접주를 했습니다. 이거를 6070 세대와 편의상 2030 세대의 만남이라고 할게요. 그날의 주요 구호는 차 빼라와 방 빼라였습니다. 차는 경찰 니네 차 빼고 방은 이제 윤석열로 한남동에서 차 빼라 이거 방 빼라 이거였습니다. 사무실 빼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전봉준 투쟁단 2기가 꾸려지고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16일에 이제 출발을 해갖고 천안에서 만나자 이런 다음에 우리가 윤석열 체포, 구속, 뭐 농민헌법 쟁취 이런 거 해서 서울까지 진격을 예정을 했고 어느 정도 경찰이 합의가 됐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징 싸움이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태령령 앞에서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라는 사유. 근데 저는 이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라는 사유 자체가 어제 그 국정질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왜 막았냐 그랬더니 그럼 뭐 경기도는 괜찮고 서울은 뭐 막히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 담당 그 사람이 되게 말이 걸작이었어요. 경기도보다는 뭐 서울이 더 복잡하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참 없어 보였어요. 네. 근데 예전에 왜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이 1급 수배범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배 죄목 중에 하나가 일반교통 방해죄도 있었어요. 네. 항상 이 교통이 이럴 때 민주화의 물결을 거스를 때 가장 좋은 핑계 그리고 이걸 던지면 어떤 호응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회에 처음 나와봤거나 두 번째 나와본 젊은 시민들이 되게 왕다운 위험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옳은 말을 TV에 이제 인터뷰에 대고 쉽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통방해한 경찰인데? 예. 경찰이 차를 빼야지 차를 뺄 수 있는데. 그리고 네. 관행화됐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적당히 이러다가 터주고 우리는 또 돌리겠지 했는데 전동 측은요? 이 신입들은 아닌 거예요. 응원봉에서 어떻게 해서 다들 불타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국가가 우리가 가는 길을 그리고 막 거기 뭐 탱크는 허락하고 왜 트랙터는 허락 안 되냐서 우리 전농부터 해서 다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의심하면서 올라왔을 거거든요. 분명히. 평생 같은 패턴의 싸움을 하던 분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80년 만에 경험하니까 그래서 하다가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농담처럼 우리가 그랬더니 네. 경찰이 우리를 막은 게 아니라 시민들이 우리를 막은겨 이러면서 노숙투쟁 끝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약간, 초췌한 모습으로 약간, 이거 아닌데 이렇게. 오히려 조화가 됐군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싸움은 응원봉 시민들한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2016년대와는 아예 양상이 달라져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에 줄 서는 길보다 더 긴 게 5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발언 신청을 한 거.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저는. 네. 이거 여의도에서 없었던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은 어색했던 짧은 머리를 보여주고 싶었어. 자, 짧은 머리는 우리 건조가 더 잘 아실 겁니다. 상징이잖아요. 네. 이 짧은 머리를 한 여성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와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농업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몰랐다. 무관심과 반성을 일단은 합니다. 네, 부끄럽단 말 되게 많이 해요. 부끄럽다.
그리고 경찰한테 니넨 밥도 먹지 말고 뭐 마른 바게트 먹다가 목 걸려서 캑캑대라 뭐 이런 저주와 함께 뭐 쌀밥도 먹지 마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그 말이 있거든요. 농민분들이라는 말을 아직은 쓰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농민분, 뭐 노동자분 뭐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저 삶을 사는 건 아니니까 상당히 앞 좀 선생님 같은 높이는 거죠. 근데 농민분에서 농민으로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저의 질문으로 일단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남태령 싸움이 굉장히 크게 성공했다라고 그냥 표현을 한다라면 농민 어르신들이 그동안은 발화를 하는 존재였거든요. 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배경음악은 3초만 잠들었을 때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경청을 해야 됐던 시간이었던 거죠. 민주노총이 이번에 레거시 운동 조직으로 굉장히 잘한 부분도 이거라고 생각을 이미지가 해요. 되게 좋아졌죠. 네. 농민회도 꼰대끼를 뺐을 때 엄청난 호응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 경험한 겁니다. 저는 경찰들이나 그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보수 언론인들하고 마찬가지로 민주노총과 전농도 이 주권자들의 위험에 바로 기가 죽었다라고 분석해요.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던 거 하면 안 되네라고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아까 듣는 입장에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반대로 그럼 2030 여성 그 응원봉 부대는 말하는 입장에 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듣기만 그동안. 하다가. 그래서 응원봉 부대도 농민들을 처음 만났지만 농민도 처음인 거죠. 아, 이렇게 집회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가르치면서 서로 배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에피소드 하나 중에 딱 요거를 좀 꼽고 싶었어요. 신울이라고 해서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건조가 읽어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되려나요? 네, 요걸 하죠. 네. 아빠 보고 있어? 아빠가 원하던 농민 해방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젯밤엔 정말 두려웠다. 그리고 아빠가 그리웠다. 그래서 여기 남태령에 아빠를 생각하며 나왔다. 앞서서 간 아빠를 따르러 딸이 왔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꿈꾸던 농민 해방 세상을 위해 연대해 주실 거죠? 이건 아마 이제 발언을 이분이 하실 때 이제 저 기자가 받아 적은 거 같습니다. 신우리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진천군 농민회장님 따님이고 2020년에 이 유명을 달리하셨거든요. 온 거죠. 그리고 왔더니 이제 다 이런 거 다 삼촌이고 이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네. 근데 저는 더 이 뒤에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기사예요. 신 씨는 이어 농민의 딸이란 정체성 이외에 또 다른 정체성을 이야기했다. e스포츠 하나생명팀을 응원하는 신우리라는 정체성이다. 어허, 이 기자 큰일 난 사람이죠. 실제 이름은 한화생명 e스포츠죠. 그 우리 농정신문 강선일 기자가 그리고 잘 몰라서 그렇고 이게 그 이상한 저 롤판의 레거시죠. 충청도 사람은 왜 한화생명을 좋아하는가? 굳이 지역 연구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번에 깃발 중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 깃발 들고 나서 하나 이글스 깃발 많았죠. 이글스 깃발 들고 그 하나 이글스 깃발의 제일 중요한 지점 뭔지 알아요? 이번에 새로 바꾼 로고를 적용했습니다. 아우 트렌디해. 니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너희들도 왜 우리 힘들게 하냐고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신 씨는 맨날 서로 싸우고 난리치는 e스포츠 팬 33명이 모여 만든 프로게이머 팬 시국 선언문의 일부 내용을 소개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응원한다. 응원과 연대는 그 형태가 닮아 있다. 그것은 행위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연대한다. 우리는 또 다른 승리를 위해 응원할 것이다. 저희 모두 직업도, 나이도, 성별도, 성적 지향도, 국가도, 덕질 분야도 다 다르지만 경찰 탄압 앞에 한뜻으로 모였다. 이 감동적인 연대와 응원의 힘을 윤석열과 내란 범죄자 경찰에게 보여주자. 그날 이제 그냥 연설 쓰던 레거시 조직에서는 이렇게 못 씁니다. 못 만들어요, 이런 연설. 네. 이 이야기 전후로 해서 자기는 퀴어다. 자기는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자기는 누구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정체성에 대한 발언들이 있더라고요. 오해서 그래서 역으로 저는 뭐 성다수자 남성입니다. 이런 것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평가질을 하는 것보다는 음미를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평가는 접어두겠습니다. 이 뒤에 거는 제가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 즉 전여농에 부여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신지연 농민은 여러 이제 이 농업의 어려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농민 운동계 내부의 어떤 가부장성 네. 그리고 성평등을 지향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즉 내부에 대한 고발 혹은 내부에 대한 어떤 비판을 그렇게 마이크를 쥐고 하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트랙터 딱 몰고 아니할 말로 동네에서 계속 만나고 형, 뭐 동생, 오빠, 뭐 동생.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는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반성의 시초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성의 시초요? 지금 많이 흥분하고 되게 우와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하고 만나다니 연대했다니 하지만 반드시 반성, 그러니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옛날에 또 그 어르신 같은 정말, 남성 중심의 농민 할아버지 같은 모습을 네. 보인다라면 언제든지 떠나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 신지원 농민이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2030 응원봉을 든 여성들은 환영하는데 현재의 농민운동은 내부에서 여성 농민운동, 즉 여성 농민의 어떤 법적주의라든가 이런 어떤 성평등을 지향하는 우리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게 저는 농민운동이 갖는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하면 딜레마고 숙제라면 숙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지연 사무처장이 하신 마지막 얘기가 좀 요 정도는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또 문제 제기한다, 까칠하다, 원래 저래 하며 많은 남성들이 피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농촌의 이런 현실에 어제 오늘 귀농하겠다는 분들이 안 하신다고 할까 걱정이 되지만 여성 농민회가 씩씩하고 든든한 언니로 기댈 곳이 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이 어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이 활동가들이 저는 정말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싶다니까요. 새로 만난 이 주권자들을 어떻게 섬겨야겠는가를 고민하잖아요. 이거 민주노총 나오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아주 눈치를 빠르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소개를 자꾸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나라 주권자인데 난 이런 사람이다. 너네 내가 주권자인지 몰랐지. 근데 쪽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전농도 전여농도 경찰도 민주노총도 국회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전연홍 내부에 그 상하관계는 없는가? 제가 가끔가다 그러거든요. 가부장도 무섭지만 심호장도 무섭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어르신들을 모시는 문화가 있어요. 농업계 그리고 농민운동계. 그러면 그거는 여성운동 조직이라고 그 비판을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이 계기로 어떤 것을 바꿔야 될지는 매우 명확할 겁니다. 저는 초를 치러 나왔죠. 제가 맨날 초 친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지금 한참 좋고 막 분위기 좋고 막 후원금 들어오는데 근데 사실 이 아까 소개해주신 연홍 그 관련 발언도 옛날이었으면 대호 이탈이라고 초친다고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초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식초 많이 넣어야지 또 음식이 상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좀 다시 농민의 시간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흥분을 좋은 추억과 기억 그리고 힘을 받아서 어떤 시간을 만들어야 될까. 계속 트랙터를 해야 될까? 저는 이러면은 더 이상 약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소투쟁이 있었잖아요. 아직까지도 농민들을 만나고 농민운동에 경험이 있는 1세대들은 소투쟁 얘기를 아직도 해요. 아, 그 강렬한 기억. 소투쟁. 스테레오타입의 그 증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오늘의 트랙터 투쟁만을 남태령 투쟁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조직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애정이 있는 거죠. 더 연민도 있고 확장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확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호응받았으면 좋겠고 원하는 바를 얻어내야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우연성이 축적돼서 촉발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애썼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남들은 귀뚱으로도 안 들었던 윤석열 퇴진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안 들었지만 근데 그게 늘 관성적인 운동이기도 했었거든요. 여기에 응원봉 부대가 붙어서 굉장히 촉발을 한 건데 이걸 농민회가 잘했다라고는 제가 감히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또 우리가 너무 잘해서 이랬었나 봐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라면 저는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팬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그쵸. 지금의 저런 열기, 흥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아니할 말로 서버 다 확장해 놨는데 갑자기 다시 1000명 단위로 줄면 돈만 들여놨는데 그죠? 이런 것들도 저는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농업 사법 자체가 민주당이 먼저 던진 미끼잖아요.
자, 이거 사법 이거는 거부해도 돼. 하지만 나머진 받아라. 그게 내란 특검이었을지 헌재의 재판관 문제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가지 못한 거죠. 이렇게 탄핵 전국에서도 농업 사법이 또 좌절된 거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다시 싸움의 그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뭐 알아서들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포로 교환용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농업 사법 가져가. 특검이랑 헌재 임명해줄게. 그리고 이거 내놔. 특검이든 해줘. 헌재든 내놔. 이게서 포로 교환, 맛 교환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농업이 등장한 것은 아닌가? 이거에서는 좀 냉정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농민회에서는 저는 몇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은데 무조건 청년 농민들의 발언권이 강화돼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 지금 그 공간이 없어요. 아까 우리 재영 씨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아주 그냥 열심히 심부름. 물론 자기의 뜻대로 농민운동을 하는 거지만 농민운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른들을 모시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의 뜻을 펼치기에는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썩 성평등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이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역 내에 그것도 있거든요. 호남과 영남의 갈등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 정파 싸움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역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득권 싸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운동 조직 뭐 당연히 그런 게 있지만 내부의 갈등은 있다. 예, 그래서 이 청년위원회 설치 그리고 여성위원회 설치 같은 것들이 없군요. 네. 이거 왜냐면 전년홍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문제라던가 현안들은 외면하고 지금 이 응원봉의 반짝반짝한 불빛에 이렇게 푹 빠져 있다라면 좀 이제 슬슬 발을 주말 지나서는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빅데이터 하나 분석한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순천대 이춘수 교수가 분석을 했는데요. 윤석열 농정 1년 평가를 하면서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 및 농정 인식의 차이를 분류를 했거든요. 자,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농촌 정책, 농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도시와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인식 차이가 거의 20% 이상이 벌어집니다.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인식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도시민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게 보통 정도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보통이 제일 많잖아요. 잘 모른다잖아요. 그러면 이 남태령의 이 우연한 만남으로 20%의 인식 차이 혹은 정보값의 차이를 10% 정도는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응원봉을 함께했던 시민들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농업 사법부터 해서 양곡 관리법 싸움은 같이 해줄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는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직은 어렵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트랙터에서 한번 표현은 외람됩니다만 재미를 크게 봤어요. 2016년에 한 번, 이번에 더 한 번. 그런데 다음번에 또 트랙터를 끌고 나왔을 때 그게 과연 참신할까요? 전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트랙터 끌고 나오는 그 관성을 거스르지 못한다라면 그럼 다음번에 제가 싸움은 분홍 리본을 단 호미를 들고 나와야 된다. 호미를 들고 나와서 응원봉과 맞잡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누가 디자인할 것이며 그 시간을 누가 설득할 것인지 현재 저의 가장 우군이자 동료들인 현재 농민회에서는 그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이 빅데이터 분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는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윤석열 정권 때까지 도시인과 농업인을 구분해서 농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윤석열 정권 이후로 도시민들은 농업 정책이 더 잘한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변했다. 근데 농업인에게 부정적인 것밖에 없다는 건 뉴스를 보는 우리들은 알았거든요. 도시민들의 어떤 보수성이 만족이 됐나 봐요, 그게. 네. 예, 그리고 농업인들은 불만이 더 커졌다. 양쪽의 태도가 정반대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 있었고요. 예, 듣다 보니 농축산인이 뭐 이렇게 그 불편러처럼 걱정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똑같은 무기를 쓰던 사람들이면 한 번 센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다고 하면 혹시 자기가 들이 잘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저는 근데 확실히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안 좋은 게 많이 보이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오히려 역으로 저 친구들이, 저희 동료 친구들, 또래 친구들이 지금 우리 센 거 이제 알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센 걸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는 얘기도 내부에서 많이 나오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도 저희는 뭐 커뮤니티라는 거에 좀 익숙한 세대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저도 사실 많은 회의감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다른 속성의 약자들을 굉장히 배제하려고 하는 식의 페미니즘이 막 목소리가 커지는 게 현실에서 얼마나 비중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화가 사람은 원리주의자가 되기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되게 그게 크게 보이잖아요. 또 원리주의자들의 목소리는 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우려를 하고 막 그런 고민을 피디님한테도 이게 갑질과 다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제가 노인네처럼 자꾸 답하니까 답답하죠. 야,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있잖아. 맞아요. 그래요? 이라고 그래 왔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남태령 모습 조금 약간 반성도 했었어요. 내가 너무 이 안에서 대인 것들, 내 주변에서 다룬 느꼈던 불편함 때문에 얘네를 내가 좀 너무 무시했나? 우리 생각보다 열려 있고 생각보다 자기 혼자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이구나. 나도 그렇고 뭐. 근데 내가 너무 깔아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안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래서, 그런 네. 저 반성은 좋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 같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겁에 질린, 그러니까 여성이 유일한 약자야라고 하면서 원리주의자로 후퇴하지 않으려면은 이 지금 느낀 감각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서 좀 제도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안착시킬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감각을 한 번도 발휘해보지 못한 조직이 뭐 여러 가지 한계도 말씀드렸잖아요.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고 만약에 변하지 않고 그날 그렇게 수많은 발언에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는데 후원금은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청구서가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정치도 운동도. 그럼 그 청구서를 받아든 이 농민운동계가 어떻게 이것을 치러낼 수 있을지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벌써 두렵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앞으로 어떻게 잘해. 감당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변화가 강제되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빠른 정보를 취합하고 계산이 빠른 세대잖아요. 커뮤니티 경험도 강하고. 그럼 더 빨리 식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정말 동지섭달에 꽃을 한번 본 그 정도의 하나의 아주 신기한 경험으로 끝내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걸 계기로 해서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 이해 공간을 만들어내서 앞으로 좀 쭉 나아갈 건지 이거에 대해 기로에 섰다라는 것 정도가 저의 고민입니다. 미래의 청구서는 오잖아요. 그럼요. 벌써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는 혹은 이번 달의 얘기는 그 젠더하고 엮지 않으면 진짜 설명이 참 불가능한 측면이 좀 많이 있긴 있어요. 아니 역사에서 남북 전쟁에 이제 미국 남부군 남부의 사람들은 착하고 인심 좋고 공업화와 자본주의의 가속화에 맞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다만 그들은 노예제를 수호했잖아요. 남부 사람들의 가치를 쓸 곳이 없는 건 아닌 거예요. 민주당 계열의 정치자들이 성추문으로 낙마한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그때 이제 언론인들끼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는 좌쪽이나 우쪽이나 그 성매매를 아주 우습게 알아서 의장님쯤 된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여성을 비서로 넣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민주 계열의 인사들 중에도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덜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가 익숙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수복해냈거든요. 그 환희의 순간에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네. 그 청구서는 우리 세대한테 왔어요. 예. 지금 이제 건조한테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열린 유니버스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고 분노를 새롭게 일궈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노는 처음 다룰 때 정치에 되게 중요한 에너지이지만 잘못 다루면 자기를 원리주의자로 만들어요. 내가 설득해야 하고 내가 연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약자니까 우리는 다른 약자를 인정할 수 없어라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면 조직이 빨리 커지고 후원자가 빨리 늘어나고 좋거든요. 근데 그건 펜코가 하는 거나 구워마드가 하는 거나 똑같아요.
원리주의는 쉽고 빨라서 쓰기 좋아요. 만약에 그들이 성공했죠? 지금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10년대 말만 해도 멀쩡하던 정의당 당원들이 여성여당 가입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좋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뭘 성공하죠? 청구서가 다가올 겁니다. 지금의 시민혁명이 승리했는데 청구서가 와요. 그건 우리 미래세대가 할 거예요. 농축산인이 뭘 걱정하냐면 그런 신식 청구서를 80년대에도 90년대에도 00년대에도 받아본 적이 없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싸웠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지금의 아군들이 연합했을 때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만큼의 감각이 너무 없으면 어떡하지? 가장 잘 적응하는 게 레거시들 중에서는 민주노총인데 그 민주노총도 느려 죽겠거든요. 아마 전농은 더 느리겠죠. 트랙터가 소유를 주로 농민들 중에서 남성 농민이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트랙터를 끌고 왔을 때 집에서 남아서 농사를 짓는 거는 또 여성 농민이기도 하고 소 밥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들어 전농 TV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른 여성 농민들. 근데 호미는 또 강한 여성성을 상징을 하죠. 호미를 갖고 일을 하는 건 여성 농민들이니까. 그럼 다음 싸움은 리본을 단 호미로 기획될 수 있도록 이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수많은 논의와 공부와 그리고 정말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감당할 정도의 단단한 사람들이 지금 저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요. 애정이 있으니까 걱정도 하는 거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연구자들의 애정 앞에서 언제나 주의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 연구자, 평생 행정가, 평생 활동가는 지금 권력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농민 사회에도 그걸 인정해야 돼요. 네. 권력이 넘어갔다. 근데 그 권력을 진 사람이 누구지? 그걸 궁금해하지 마라. 그들은 투표를 하겠지. 너한테서 먼 곳에서. 그리고 집회 때 나오겠지. 그 다음번에 그게 누굴지도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성별이 누굴지, 지향성이 뭘지도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어디 팬일지도. 그냥 그들을 그 최대한 다수의 그들을 우군으로 만드는 일만 하면 돼요. 민주주의의 기본에만 충실하면 돼요. 우리가 주체로 다음번에 뭘 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닌가. 라는 궁금증을 제가 이번 겨울에 가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했다면 농민 정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워낙에 정은정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짤 설명도 잘 안 하고 다음번에 다시 여러분들이 리퀘스트 해주시면 하기로 하고 많이 요청해 주세요. 네, 트랙터 문화사를 들으시고요. 이렇게 2024년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행정 업무 날짜와 방송 날짜의 엇갈림으로 인해서 2024년에 2025년 첫 주 방송을 녹음을 할 거고요. 그래서 2024년 송년회를 녹음하고 그걸 다음 주에 내보낼 겁니다. 1월 첫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패널들과 함께 이번 내란 진압과 시민혁명에 대한 소감들을 그냥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집담회죠. 왜? 반란이 나니까 아무도 손이상도 안 찾고 나 진짜 많이 잘렸어요. 북극용 소장도 안 찾고 정재훈 약사도 안 찾고 아니 약은 왜 안 찾는 거야 도대체? 다들 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모으다 보니까 밟고 밟았는데도 10명이나 나와가지고 2시간으로 갈라서 합니다. 그 전에 김민아와의 1시간을 더 가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5년은 XSFM이 가장 많이 달라지는 해일 겁니다. Stay tuned! 고맙습니다. 내년에 뵙죠.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똑같이 했다. XSFM입니다. I, D, W, K